층간소음 피해자라던 이웃 판결문에 적힌 진짜 가해자의 이름. 처음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밤 11시만 넘으면 위층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진동음, 가구를 끄는 소리 같은 마찰음, 일정하지 않은 간격으로 반복되는 충격음까지 모든 정황은 전형적인 층간소음 피해 사례처럼 보였다. 나는 아래층에 살고 있었고 위층에는 막 이사 온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늘 전면에 나서서 항의하던 사람은 위층의 남자였다. 그는 낮에도 밤에도 언제든지 억울한 피해자라는 얼굴로 관리사무소를 찾아왔다. 그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너무 심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보통 층간소음 문제는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데 그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이었다. 밤 12시 이후에도 울리는 진동, 아이가 뛰는 것 같은 두음, 심지어는 벽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그는 자신의 피해를 조목조목 설명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조차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위층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혹시 밤 시간대 생활 패턴을 조금만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다. 나는 혼자 살고 있었고 밤에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다. TV도 이어폰으로 보고 세탁기는 낮에만 돌렸으며 손님을 부른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 위층 남자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관리사무소 민원은 기본이었고 구청 환경과에도 소음 피해 신고를 넣었다. 심지어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는 통보까지 날아왔다. 그가 제출한 자료에는 날짜와 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소음 발생 시각이라고 표시된 구간마다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누가 봐도 철저히 준비된 피해자의 기록처럼 보였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가 주장하는 소음 발생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새벽 3시, 오후 2시, 심지어는 내가 외출해 집에 없던 시간까지도 소음이 발생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기록이 반복되자 마음 한구석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남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1차 조정 회의였다. 위층 남자는 그날도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회의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간혹 한숨을 쉬며 이런 문제로 회의까지 열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 태도는 너무도 정중했고 오히려 나를 가해자로 보이게 만들었다. 반면 나는 억울함을 설명하려 애썼지만 말은 자꾸만 엉켰고 논리는 흐트러졌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회의 말미에 그가 꺼낸 한마디는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혹시 모르니 전문 측정 장비로 소음을 기록해 보시죠. 저희는 그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그 말은 공정해 보였고 합리적으로 들렸다. 관리사무소와 조정위원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공식적인 소음 측정이 진행되기로 결정됐다. 며칠 뒤 소음 측정 업체가 방문했다. 장비는 내 집 거실과 안방에 설치됐고 측정 기간은 일주일로 정해졌다. 그 기간 동안 나는 평소보다 더 조심해서 생활했다. 걸음걸이 하나, 문을 여닫는 소리 하나까지 신경 쓰며 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측정이 시작되자 위층의 민원은 오히려 더 거세졌다. 그는 거의 매일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오늘도 심했다.
어제 새벽에는 잠을 못 잤다고 말했다. 그때부터였다. 내가 처음으로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확신하게 된 순간은 측정 장비가 설치된 기간 동안 나는 오히려 집에 거의 없었다. 회사 일로 야근이 잦았고 주말에는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도 위층의 민원 기록에는 내가 집에 없던 시간대의 소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횟수가 너무 많았다. 나는 조용히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다. 혹시 위층에서 주장하는 소음 시간과 실제 측정 기록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 공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 반응에서 미묘한 기류가 느껴졌다. 그들 역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측정 결과 초안이 나왔다. 평균 소음 수치는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특이사항이 하나 적혀 있었다.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감지된 충격음의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쉽게 말해 소음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형태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작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위층 복도를 올려다보며 서 있었다. 복도 천장에 달린 CCTV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카메라였다. 그 순간 아주 단순한 질문이 떠올랐다. 혹시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닐까?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었다. 그 남자는 여전히 피해자였고 나는 여전히 가해자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의심은 시작됐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그 의심은 곧 기록과 영상 그리고 법정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까지 나는 몰랐다. 이 싸움이 단순한 층간소음 분쟁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피해자 프레임과의 전쟁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서 판결문 한 장이 모든 얼굴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의심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랐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이었고 그 다음에는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었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명확한 방향을 가진 질문으로 변했다. 위층 남자가 주장하던 소음 시간과 내가 실제로 집에 있었던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측정 장비가 포착한 충격음의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다는 기록. 이 두 가지는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민원 접수 시간표, 소음 측정 업체의 중간 보고서, 그리고 내 개인 일정표를 하나씩 대조했다. 캘린더에는 야근으로 집을 비운 날,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간 날짜,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시간까지 모두 표시돼 있었다. 그런데 그 시간대마다 어김없이 위층 남자의 민원이 찍혀 있었다. 그가 말하던 밤새 울리던 소음은 내가 존재하지 않던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었고 그 거짓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다. 단순한 감정적 항의가 아니라 시간과 패턴을 계산한 행동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가 민원을 넣는 방식을 떠올렸다. 항상 정확한 시간, 항상 비슷한 표현, 그리고 늘 잠을 못 잤다는 문장으로 끝맺던 말투. 그것은 즉흥적인 분노가 아니라 준비된 문서의 일부처럼 보였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위층에서 추가 조정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위층 남자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동석하겠다고 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회의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위층 남자가 발언할 때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 떨림은 공포라기보다는 긴장에 가까워 보였다. 회의는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흘러갔다. 위층 남자는 더 이상 정중한 피해자의 얼굴을 유지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고의 아닙니까? 아래층에서 일부러 보복하는 것 같아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다. 그 말은 명백한 선 넘기였다.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의도적인 가해자로 몰아가는 프레임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반격을 시도했다.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이 시간대에 저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2개, 3개의 기록이 겹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위층 남자의 얼굴에서 미세한 균열이 보였다. 그는 갑자기 말을 빨리 하기 시작했고 설명은 점점 장황해졌다. 그때 관리사무소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측정 장비 기록을 보면 특정 시간대에 소음 방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납니다. 그 말은 중립적인 설명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층 남자의 주장에 의문을 던지는 신호였다. 순간 위층 남자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그 장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계보다 사람의 고통이 더 중요하죠. 그 말은 결정적인 2번째 선 넘기였다. 객관적 증거를 부정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태도, 그리고 그 감정을 무기로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 그 순간 나는 이 싸움이 더 이상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다. 그는 끝까지 피해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나는 그날 이후 방향을 바꿨다. 더 이상 해명에 집중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관찰하기로 했다. 위층의 생활 패턴, 복도에서 마주치는 순간, 엘리베이터 CCTV의 위치까지. 특히 복도 CCTV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소음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시간대에 실제로 누가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나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CCTV 열람 요청을 넣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입하자 제한된 범위에서의 열람이 허용됐다. 화면 속에는 밤늦은 시간에도 복도를 오가는 위층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 시간은 그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하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는 소음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항상 민원 접수 직전이나 직후에 집중돼 있었다. 나는 그 장면들을 캡처해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했다. 기록은 점점 두꺼워졌고 이야기의 방향은 분명해졌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같은 라인에 사는 다른 주민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위층에서 내려오는 소리, 가끔은 위에서가 아니라 옆에서 들리지 않나요? 그 한마디는 퍼즐의 마지막 모서리를 맞춰주는 느낌이었다. 소음의 출처가 애초에 내가 아니라 다른 방향일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은 위층 남자가 가장 자주 드나들던 공간과 일치했다. 이제 의심은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위층 남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분쟁을 설계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기록과 정황만으로는 법과 판결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의 끝은 감정이 아니라 문서와 영상, 그리고 법정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판결문을 떠올렸다. 아직 쓰이지 않은 문서, 그러나 이미 방향은 정해진 이야기. 그리고 그 판결문이 공개되는 순간 지금까지 피해자였던 얼굴이 어떻게 바뀔지 나는 이미 상상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그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진짜 행동을 스스로 드러내게 만드는 것. 그 순간이 오면 이 싸움은 더 이상 층간소음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조작된 피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됐다. 법원 앞은 늘 그렇듯 무심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무표정하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나에게 그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동안 뒤집어 씌워졌던 모든 말, 모든 시선, 모든 의심이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는 통로였다. 이제는 설명의 시간이 아니라 증명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재판정에 들어서자 위층 남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손을 모아 쥔 채 억울함을 참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옆에는 그의 아내가 앉아 있었다. 2회차에서 보았던 그 미세한 떨림은 사라지고 대신 공허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재판은 절차적으로 흘러갔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정리했고 위층 남자의 변호사는 다시 한번 소음 피해를 강조했다. 수면장애, 정신적 고통, 일상 붕괴. 익숙한 문장들이 반복됐다. 그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방청석에서는 몇몇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동안 그가 만들어온 피해자 서사는 여전히 유효해 보였다. 그리고 내 차례가 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서류철을 조용히 열었다. 변호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의 언어가 말을 하게 될 차례였다. 첫 번째로 제출된 것은 민원 접수 기록과 개인 일정표의 대조표였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질문했다. 이 시간대에 피고는 자택에 없었다는 주장입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다.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관리사무소의 공식 확인서였다. 소음 측정 장비의 방향성 분석 결과,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비정상적 패턴. 판사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이때부터 공기의 결이 바뀌기 시작했다. 위층 남자의 변호사는 서둘러 반박을 시도했지만 설명은 길어질수록 설득력을 잃어갔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자료가 제출됐다. 복도 CCTV 캡처 화면이었다. 민원이 접수된 직전과 직후 위층 남자가 반복적으로 복도를 오가는 장면, 그리고 그가 특정 공간 앞에서 멈춰서는 모습. 판사는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 시간은 원고가 수면 피해를 주장한 시각과 일치합니까?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반박보다 크게 울렸다. 그 순간 위층 남자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의자에 등을 붙인 채 시선을 피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호흡은 눈에 띄게 빨라졌다. 그동안 유지해온 피해자의 가면이 균열을 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진짜 파국은 그 다음에 왔다. 판사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나는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다. 녹취 파일이었다. 소음 문제와 무관해 보이는 대화, 그러나 자세히 들으면 분명한 의도가 드러나는 음성. 위층 남자가 지인에게 말하던 목소리였다. 아래층만 계속 밀면 돼. 기록만 쌓이면 쟤네가 나가게 돼 있어. 그 문장이 법정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을 때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위층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억울함도 분노도 없었다. 대신 당황과 공포가 섞인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판사는 재생을 멈추고 천천히 말했다.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피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한 문장은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프레임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재판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판결문은 명확했다. 허위 민원, 의도적 분쟁 조장,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 법적 용어로 정리된 문장들이었지만 그 의미는 단순했다. 가해자는 피해자 행세를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조작된 고통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위층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했다. 아내는 몇 걸음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따라왔다. 그 모습은 분노보다 공허함을 남겼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그들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는 승리의 환호도 과장된 기쁨도 없었다. 다만 긴 시간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평온함이 있었다. 그동안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던 시간은 끝났다. 기록이 말해줬고 법이 확인해줬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다. 허위 민원에 대한 주의 안내와 함께 해당 세대의 공식 사과문이 첨부됐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공지를 조용히 읽고 지나쳤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고통을 도구로 삼아 타인을 몰아내려 했던 한 사람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말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기록이었다. 피해자의 얼굴을 쓰고 있던 가해자는 결국 스스로 무너졌다. 그리고 그 과정은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분명했다. 진실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대신 남아있다. 기록으로, 영상으로, 그리고 판결문으로.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됐다. 가장 강한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증거라는 것을.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소음이 아니라 거짓으로 만들어진 피해자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또 다른 조작된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한 줄 의견이 다음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냅니다.